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6월 24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네, 주말 특별 시황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시황 브리핑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국내 증시와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시황을 좀 디테일하게 짚어드렸어요. 그죠?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무료 카톡방에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 계신다라면은 해당 영상 꼭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국장도 미장도 추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매매하지 말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때. 그죠? 때. 주식을 잘 하려면 때를 잘 구분하자.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관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네. 지금은 팔 때, 이제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제 팔 때는 좀 지났고 관망할 때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청취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이 6월 24일이잖아요. 지난번에 녹화했을 때가 언제냐면 6월 11일이에요. 네, 2주 전이죠. 네. 지난주는 제가 이제 급히 서울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주말에 방송을 건너뛰었고요. 6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녹화했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 살짝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11일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과열권이다. 보유성만 좀 유지하자. 절대 추격하지 말고 주식 비중 늘리지 말고 이번 주 피크아웃 가능성 염두에 두셔라 라고 제가 6월 11일 날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그 이후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6월 11일이 언제냐면요. 요때네요. 그죠? 요때. 그러니까 이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그죠? 네. 이날이 보시면 금요일입니다. 그죠? 요날이 금요일입니다. 네, 이때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방송을 했던 거죠. 이거 끝나고 나서 일요일날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주에 피크아웃 예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죠. 코스피는 월요일 고점이 최고점이었고 지금 2주 동안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갭을 띄웠다가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죠? 네,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또 적중을 했네요. 그죠? 네. 이놈의 미친 시황. 틀릴 때가 별로 없죠. 네. 됐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어제 영상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꼭 청취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해외 증시 이제 금요일 날 해외 증시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스닥이 특히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지수 최근에 아주 급등을 했다가 이제 빠지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 좀 볼까요? 엔비디아는 뭐 아직까지 주가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워낙에 이제 지난번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이 나왔다가 아직까지는 고가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지수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금요일 날 국장 마감하고 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미증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부터 아침에 장 시작 전부터 제가 그 숏뷰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올려드렸던 거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네, 유료방에 올려드렸던 메시지예요. 6월 23일이죠. 네. 유료방에서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이 있었었고 3% 이상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메시지 함께 올려드렸던 건데 선물, 나스닥 선물
비이성 과열권이다. 오전에 프리장의 쇼뷰 하방 방향성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오전 9시 14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선물이 9시 14분 이후에 어떻게 됐나 볼까요? 봅시다. 네.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클릭이 안 되지? 아, 됐다. 자, 분봉을 보겠습니다. 분봉. 네, 분봉이죠. 나스닥 볼게요. 어제 9시 14분에 제가 영상, 카톡상에서 쇼뷰 본다 말씀드렸거든요. 14분? 이때입니다. 그죠? 네. 자, 프리장이 뭐냐면, 본장이 있고 프리장이 있어요. 본장은 이제 미장 시작할 때. 이때가 이제, 미장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미장, 쉽게 말하면 미장 시작하기 전, 시작하기 전을 이제 프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어마어마하게. 물론 저도 쇼뷰를 보긴 했으나 이렇게 한 번에 막 1%씩 빠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거든요. 어쨌거나 여기서도 쇼뷰가 적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국자 끝나고 나서 미증시 더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제 왜 빠졌는고 하니 뉴스를 잠깐 보면은요. 뉴스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뉴스는. 네. 자, 어떻게 뉴스가 나왔냐면 지금 이제 침체 우려의 3대 지수 아르르, 그리고 긴축 우려, 그리고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요게 맞겠네요. 네. 긴축. 지난번에 FOMC 회의하고 나서 증시 올랐거든요. 그죠? 금리 동결이었었고,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점도표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반기에 금리 인상 2번 정도, 물론 점도표는 계속 바뀌는 건데, 점도표상으로는 하반기 금리 인상 약 2번 정도 남겨놨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흐름으로 이제 마감했단 말이죠. 그죠?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올랐어요. 증시가. 그리고 나서, 파월이 이제 뭐 연설도 증언도 있었고, 인터뷰도 있었고, 또 여러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도 있었었는데,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다들. 그죠? 파월도 그 이후에도 금리 인상 여전히 필요하고, 다른 연준 위원들도 금리 인상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금리 인상 그 당시에 파월이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갑자기 뒷북치면서 조정받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빠질 자리였던 거예요. 네. 새로운 뉴스가 아니거든요. 금리 인상 2번 남았다라는 게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왜 점도표에 나왔으니까. 그쵸, 여러분. 네. 전혀 새로운 이슈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조정받는다. 이거는 뭐다? 그냥 빠질 자리였던 것이다. 과하게 오르면, 그러니까 모든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죠. 계단식으로. 빠질 때에도 계단식으로. 네.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눌리죠. 혹은 정말 강할 때는 옆으로 살짝 쉬어가고요. 그래 또 한 번 더 가고 또 과하다 싶으면은 눌리거나 또 쉬어가거나. 그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아무튼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우리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0.46%로 마감했네요. 그죠? 일단 이런 흐름이면은 월요일 아침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겠죠. 우리 국장은요. 네,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유로방은 금요일날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도 사놨고요.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사놨고,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 흔히 말하는 그 굿버스라고 하죠. 네, 그거 사놨는데 이게 뭐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할 적에 따로 뭐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인버스 말고는.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로 나오죠. 요거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예요. 벤치마크를 하는 이제 ETF인데, 코스피 200 지수가 1% 빠지면 얘는 2% 수익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 가깝, 무조건 2%는 아니에요. 2% 전후 수익이 나는 거고, 이 코덱스 150 선물 인버스는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예요. 코스닥 150 지수가 1% 빠지면 얘는 1% 수익이 납니다. 그죠? 아우, 1% 수익 해봤자 얼마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비중으로 얘네들은 조지는 거예요. ETF는 비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유료방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비중을 적게는 이제 2.5%에서 보통 5% 전후로 배팅을 해요.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살 때는 30%, 일반적으로는 10에서 한 15% 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종목 배팅하는 거에 몇 배? 4배에서 6배. 그죠? 많게는 10배까지도 매수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지수 하락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비중을 미리 줄여놔야 되겠죠. 네. 우리 유료방은 이번에도 역시나 주식 비중을 미리 줄여놨죠. 제 리딩 꾸준히 트래킹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요때 4월 고점 제가 피크아웃도 적중했고요. 그죠? 지수 여기서 고점 찍을 거다 적중했고, 바닥권도 잡아냈죠. 바닥권도 제가 이게 바닥이다, 올라간다, 올라갔죠. 수익 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우리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적중을 했죠. 네. 6월달에 지수 추가 상승도 예상해서 역시나 적중을 했고요. 이날 코스닥 지수가 거의 3% 급락했었던 날, 이날 아침에 우리 유로방 뭐 샀다? 인버스, 코스닥 인버스 왕창 샀죠. 사자마자 급락 나와가지고 수익 크게 먹었어요. 2~3% 이상 났죠. 그죠? 이날 아침에 지수 빠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먹었어요. 그리고서 인버스 다 팔고서 고점에서 주식비중 줄이면서 또 인버스를 또 샀죠. 빠질 것 같다. 역시나 인버스 한번 수익 내고 팔았다가 이날 아침에 또 인버스 또 샀어요. 어제 아침에, 금요일날. 금요일 아침에 보시면 여기 네. 이 아침에 지수 빠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코스닥 153불 인버스를 또 매수했습니다. 또 매수를 했어요. 네. 혹시나 매수하고 나서 쫙 빠졌죠. 적중했습니다. 시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일단은 미증시는 뭐 금리 인상 우려 내지는 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을 했고, 이제 뭐 국장은 월요일날 이제 추가 하락을 할 거예요. 네. 국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제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갈색 보이시죠? 이게 이제 60일 이평선이거든요. 네, 근데 못해도 60일선 부근까지는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60선은 찍을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다음 주에 60선 하면 못해도 일단 2550포인트는 깨질 수 있다. 이거 50포인트죠. 그죠? 요거 정도는 깨질 것을 각오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몇 프로 빠지는 거냐면, 못해도 한 0.8% 이상은 하락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60선 꼭 찍는다기보다는 일단 여기가 중요한 라인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 또 지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유로방은 지수가 2550을 찍게 되면 여기서 곧버스 수익 실현 한번 해줄 겁니다. 알겠죠? 분할차 액션 들어갈 예정이고요. 코스닥도 제가 더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제 60일 이평선 앞두고 있죠. 그죠, 여러분? 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이제 전저점 아마 트라이 하겠죠. 지난번에 투매 났을 때 여기서 지지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 보시면은 한 번 지지받았던 자리,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받았어요. 이번에 빠지면 여기 한번 또 트라이 하겠죠. 여기 얼마다? 865포인트 부분이다. 코스닥은 몇 프로 빠져야 돼요? 지금 874.8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860한 5포인트까지 가려면은 얘는 마이너스 1% 정도, 마이너스 1.1% 정도 빠지면은 여기 나옵니다. 여기 유료방 인버스 매수한 거 여기가 혹시나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또 분할차 액션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반 정도만 팔아주자 그 말이에요. 인버스 사는 거는 뭐 지수 빠져도 주식 비중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계속 빠지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주봉 차트를 고려했을 때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120주선 돌파에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도 돌파했었죠? 다음 주에 무너지면서 급락. 이번에도 돌파를 살짝 했죠. 지난번엔 나름 장대양봉으로 돌파했다가 이제 무너졌던 반면, 이번 주에는 장대양봉이라기보다는 정말 살짝, 가까스로 살짝 그냥 걸쳤어요. 걸친 다음에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강도로만 따지면 지난번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여기서 이제 무너지고 나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여기 연두색, 이게 이제 20주선이 될 텐데, 많이 빠지면 정말 20주선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예측이고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다음 주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 소견으로는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코스닥 61선 부근, 전저점 부근, 여기 865포인트 부근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빠지면은 850대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이 깨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지금 하고는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이게 뭐 다이렉트로 바로 빠질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음봉이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자, 연달아서 음봉이 막 이렇게 빠질지, 아니면은 또 반등이 뭐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주, 다음 주는 보수적 관점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미국인데요. 나스닥을 좀 우리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나스닥 보시면 일단은 여기 앤드류 피츠포크 추세선 상단에서 저항을 받은 모습이죠. 그죠? 저항을 받고서 지금 이제 11선을 찍었다가, 네, 11선을 찍었다가 11선 아래로 주가가 드디어 내려왔어요. 자, 단기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자, 일단은 나스닥입니다. 지금 빠지다가 11선이 깨졌다가 종가 관리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목요일날 다시 11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죠. 그리고 금요일날 개파락 출발, 마이너스 1% 정도의 개파락을 출발했어요. 근데 반등이 쫙 세게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저항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지지받았던 자리, 그리고 여기 갭상승 시초가, 다음날도 여기 시초가였었죠. 다음날도 여기가 시초가 부분이에요. 맞죠? 지금 벌써 이 가격대에서 시초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날 저가 4번씩이나 여기서 지지 내지는 저항을 받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자리인 거 아시겠죠? 그러다가 어제 여기까지 반등이 났는데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빠졌습니다. 즉 무슨 소리예요? 저항을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저항받을 자리에서 안 밀려야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저항 테스트가 한 번으로 끝날지 혹은 한 번 더 또 트라이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월부터 쉬지 않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눌림목이 있었죠. 여기 첫 번째 11선 눌림목, 두 번째 11선 눌림목, 지금이 세 번째 11선 눌림목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떤 특정 눌림목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연속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3번, 4번, 5번 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사실 보기 드물어요. 자, 지난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자, 첫 번째 11선 눌림목, 두 번째 11선 눌림목, 그죠? 세 번째 11선 눌림목에서 깨졌네요. 그죠, 여러분들?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이게 두 번까지는 많이 나오는데, 3번, 4번부터는 연속으로 성공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작년이죠? 보십시오. 첫 번째 11선 눌림목, 두 번째 11선 눌림목, 세 번째에서 깨졌죠, 여기도. 그죠, 여러분? 네. 지금도 세 번째입니다. 참고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이게 아까 맥점 여기 13,570포인트 부분, 여기가 맥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저점과 시초가를 찍지 않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도 제 개인적 기준에 의해서도 보면은 14,570포인트 부분이 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도 일단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 빠질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지금 보시면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이제 21선과의 이격도가 월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인 거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 장시작 전에 봤을 때 21선과의 이격도가 마이너스 0.95% 정도가 돼요. 그죠? 저는 이번에 21선 한번 찍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죠? 조정을 받기 마련이고, 그런 과정에서 21선 지지 테스트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세요. 많이 올라가면, 처음에는 11선 지지 받고, 그다음에 11선이 깨지게 되면 21선 부응해서 이렇게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21선 지지 테스트가 나온 지가 벌써 2달 넘었어요. 네. 21선 돌파하고 나서 2달 가깝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하죠. 정말 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는 추가 하락을 보고 있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11선을 지금 깬 모습이죠. 얘도 보시면은 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반등 나온 자리를 보시면 여기가 어디에요? 정확하게 똑같아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짱대양 부근, 시초가 부근, 저점, 종가 부근, 고점, 거기 11선 부근. 얘도 저항받은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은 겁니다. S&P도요. 네. 반면에 다우는 다른 지수들 대비 좀 빨리 빠졌어요. 다우는. 나스닥과 S&P가 조금 천천히 빠지면 다우는, 그러니까 원래 1등이 나스닥이었잖아요. 나스닥이 좀 천천히 빠졌고 워낙 강했다 보니까 다우는 이제 가장 약한 지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벌써 얘는 21선 지지 테스트가 벌써 나왔어요. 벌써. 그죠? 예. 이 3대 지수가 항상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거의 한 8, 90%는 방향성은 비슷하게 잡히지만 매번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나스닥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반등 살짝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죠? 이 두 지수가 똑같이 움직일지, 아니면은 한두 번 정도 또 디커플링으로, 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커플링으로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여튼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적에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증시 나스닥이 되게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했었었는데, 저는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을, 그러니까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키 맞추기 때문에라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었거든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글로벌 증시끼리는 이런 키 맞추기 개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자, 이번에도 보시면 지난 2022년도 고점에서 23년까지 하락률, 그리고 상승은 22년 저점부터 23년까지 최고점까지 상승률이에요. 그걸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 순서는 뭐냐면 하락률 높은 순서, 네, 가장 많이 빠진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확실히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가장 많이 빠졌던 홍콩이 반등도 가장 강했어요. 그죠? 두 번째로 많이 빠졌던 애가 코스닥이었습니다. 38.76%. 역시나 반등도 2등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빠졌던 게 누구였어요? 나스닥이었어요. 37%. 자, 그런데 나스닥이 최근에 올라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 지난 4월달, 5월 초까지는 이게 20%대였었어요. 30% 초반대. 약했어요. 빠진 거는 글로벌 3위였는데 달등은 오히려 중위권, 하위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지난 그 4월달부터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 더 간다. 키 맞추기 때문이라도 더 갈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마무시하게 갔죠. 그죠? 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수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이런 키 맞추기는 분명히 나온다. 많이 빠지면은
그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관건은 뭡니까? 언제부터 올라가느냐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기 시작하면 세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제 뒤늦게 올라가서 드디어 37.42%까지 올라왔어. 글로벌 3위로 빠졌고 이제는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대만, S&P, 독일 이런 식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은 독일 말고도 뭐 독일, 프랑스 등등 여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락률이 워낙 적었어요. 얼마 안 빠졌어요. 근데 얼마 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죠. 얘네들. 예외적인 케이스. 일본도 마찬가지. 거의 안 빠졌죠. 얘네들은 작년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다른 통화 정책을 이제 얘네들 구사했던 이유도 있었었고 해서 별개적으로 얘네들은 안 빠졌어요. 안 빠졌고 또 반등은 최근 들어서 지난 5월부터 6월 달에 비이성 급등이 나왔던 케이스가 제법 많아요. 그 중에 1등이 누구였느냐? 일본이었고 2등이 나스닥이었습니다. 2등이. 그래서 이제 쭉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나스닥도 얼추 키 맞추기 끝냈다. 자, 키 맞추기 끝냈다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 일단 하락률만큼 올라오면 최소 하락률보다 더 많이 올라오거나 하락률만큼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얘네들의 목표치는 세력들의 목표치는 거의 달성을 한 것이다. 단기 목표가는. 네.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S&P도 27% 빠졌고 20% 올라왔고요. 네. 우리나라는 38%, 40% 올라왔고 홍콩 53, 55 올라왔으니까 대충 비슷하게 빠지거나 좀 더 많이 오르면은 이 정도 끝난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애초에 뭐 일본과 독일은 사실 제외해야 되는 게 얘네들은 2022년도에 얼마 안 빠졌기 때문에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얘는 제외해도 된다. 다우도 20%대, 20%대. 그죠? 네. 그래서 글로벌 키 맞추기도 거의 끝났기 때문에 빠진 만큼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네,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자, 아무튼 결론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일단 보수적으로 보자. 최저점이 어떻게 될지는 신만 알 수 있겠죠.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두고 당분간 지수가 좀 이쁘게 지지를 받기까지는 매수 관점을 좀 보류하자. 그리고 해외 증시 마찬가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특히나 나스닥 지수 21선 터치를 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깰지는 저도 모르는데 일단 좀 더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말 특별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